히포크라테스는 없다. 히포크라테스. 하나 기사로 쓰지 못한 의료계 뒷얘기를 구라로 풀어보는 방송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저는 히포크라테스 진행을 맡고 있는 청년의사신문 송수연 기자입니다. 우선 지난 호부터 시즌2, 17회부터 시즌2였죠. 거기서 같이 하신 분들 인사부터 나눌게요. 네, 유아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권복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권복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승의 김선욱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김선욱입니다. 네, 1회 시즌 1부터 같이 하신 간사랑동호회 윤구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윤구현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금 인사드린 분 중에 한 분의 목소리를 못 들으셨을 텐데, 저 히구라 고정 멤버이신 청년의사신문 양광모 편집국장님께서 그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은 저희랑 함께 못 하실 것 같아요. 양 국장님 목까지 저희 나머지 패널 분들과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3주죠. 저희가 중간에 추석 연휴가 끼고 그래서 좀 한 주 미뤄서 녹음을 진행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게 지냈습니다. 늘 그렇듯이. 저희가 아직 덜 친해서 만남 분위기가 좀 서먹서먹해요. 추석 연휴에는 고향들 갔다 오시고 바쁘셨나요? 저는 서울이 고향이세요? 예, 그런 셈이어가지고 다 서울에 계셔서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이번 대선에는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대선 얘기가 많았죠. 예, 애매한 거 정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아직 못 정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대선이 이슈긴 이슈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 대선 주자들 얘기만 나오는 거 보면. 저희 히구라 청취자분들이 반응이 없기로 아주 유명하죠. 댓글을 거의 뭐 5회 방송이 나가야 2-3개 정도 올려주실 정도로 반응이 없으셨는데, 시즌2가 나가고 나서 반응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방송인 그 17회, 그 시즌2 첫 방송인 17회에서 다룬 주제가 저희 의대생 분만 참관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아무 주제가 주제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티처 오브 메디신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댓글을 아주 길게 자기의 의견까지 해서 남겨주셨는데, 이분은 의대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의대생 분만 참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생각 중에 하나가, 그 진통을 느껴서 병원을 찾은 산모는 일단 제외하고 의대생 참관 대상에서, 그리고 그 진통 전에 병원에 입원해서 유도 분만을 해야 되시는 산모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 그 분을 대상으로 이렇게 참관 상대를 제한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학생과의 좀 유대 관계를 참관하기 전에 미리 형성을 해주면 아무래도 거부감이 좀 덜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주셨고요. 이분 되게 고마웠던 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히구라를 듣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전체 학생들에게 그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하셔서 정말 고마우신 분입니다. 내년까지 방송이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게, 몇 달 안 남았는데. 네, 정말 2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저희 오래 해야죠. 그래서 이분께서 좀 더 이렇게 고마우신 분들이 꾸준히 들어주시니까 저희가 좀 더 분발해서 열심히 이슈에 대해서 대안도 좀 제시하고, 네,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뜻으로요, 이분에게는 최근 저희 청년의사신문에서 발간한 청진기가 사라진다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저희도 책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건가요? 다른 거 주세요. 책 말고. 책 말고 뭐 드릴까요? 상품권이라든가 뭐. 네. 네. 책까지는 제가 권한으로 드릴 수 있는데 상품권은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누기 전에요. 그 한 주간의 뉴스를 좀 정리해드리는 이슈 브리핑부터 먼저 듣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슈가 됐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뉴스를 전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청년의사신문 곽성순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취업을 10년간 제한하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채용하려면 성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하는데요. 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좀 일고 있죠. 이와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최근에 그 성범죄 관련 이슈가 의료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의무화되면서 의료계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와 관련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관련 유권 해석을 정리해서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기관에 배포했는데요. 네. 이 유권 해석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의료인을 고용할 때 해당 의료인에게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받아서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송부해 성범죄 경력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본지가 이 건과 관련해서 일선 경찰서에 직접 문의를 해보니까요. 그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게 되면 가능한 한 즉시 결과를 확인해서 알려주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긴 하지만요. 그 담당 직원이 성범죄 경력 조회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지체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대진이라는 게 급한 상황에서 임시로 고용하는 의사들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의사들에 대해서도 고용해야 할 때 서류를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하고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대진을 고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급하게 의사를 어떻게 고용해서 쓸 수 있겠느냐 하고 불만이 제기되고 있던데. 대진이라는 것 자체가 그 긴급한 상황에서 임시로 고용하는 것을 대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네. 이 경우에는 뭐 짧으면 하루, 뭐 길어야 며칠 안 되는 사이에 사람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기관에서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경찰서에 직접 문의를 해도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 지체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럴 경우 대진이를 꼭 써야 하는 날짜에 맞춰서 채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대진이 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이 조항에 또 문제가 되는 게 간호조무사도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간호조무사도는 성범죄 그 경력 조회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을 보면요, 의료기관 취업 금지 대상자는 의료인에만 해당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의료인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필요가 없는 인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 지난 10월 2일에 성폭행범 영장 기각으로 60대 여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네.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이 간호조무사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 자살한 A 씨의 경우는 평택의 모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 중 간호조무사 C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자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킨 그 의료기관에서 문제를 일으킨 인원이 간호조무사이기 때문에 네. 아동 성폭력 성보호에 따라서 그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의무화되더라도 네. 이런 사태는 거르지 못하는 그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로 사로 분류됩니다. 의료인인 거죠. 그리고 그렇죠. 나머지 병원에서 있는 뭐 물리치료사나 간호조무사는 맞습니다. 다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 조회 대상에서 제외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허점이 있다 이런 문제가 네, 그렇습니다. 제기되고 있죠. 다음 소식은 여러분도 사무장병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사무장병원이라는 게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하는데요. 대부분 병원의 실질적인 소유주이면서도 병원 사무장직으로 있으면서 부당 청구를 하거나 뭐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등을 통해서 이익을 올리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위가 여러 차례 적발돼서 보도도 많이 됐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기존의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면요, 그 일반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병원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책임은 의사에게 떠넘기는 형태의 그쵸. 병원을 사무장병원이라고 했는데요. 네. 최근엔 그 사례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웃긴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를 자주 접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모태령 병원이라는 내용도 최근에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됐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사무장 병원에 더해서 아예 병원 자체가 진료를 하지 않고 대형 병원이나 근처에 병원을 마련해 놓고 그냥 환자들의 숙식만 책임지게 하고 네, 환자들은 와서 잠만 자고 그렇죠. 가는 전혀 보지 않는 모태령 병원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 이 사무장 병원이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보험 사기 쪽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네. 아예 보험 설계사가 사무장 병원을 열고 의사와 짜고 보험 사기를 도운 사례들도 전남 아주 경찰청을 통해서 작정하고 네,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기에는 약 200여 명이 검거되는 사례인데요. 굉장히 환자까지 합쳐서 200여 명인 그렇죠. 거죠. 네. 굉장히 크게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대전 경찰에서 적발한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산부인과 전문의 최 씨가 사무장 A 씨와 공모해서 정형외과 병원을 차린 뒤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 기록을 부풀려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재밌는 내용은요. 보통 정형외과 병원을 산부인과 의사가 잘 개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사무장과 짜고 정형외과 병원을 열고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기를 쳤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무장 A씨는요. 수천만 원대 연봉을 주는 조건으로 최 씨를 원장으로 고용하고 최 씨 명으로 의료기관 신고를 했죠. 전형적인 네, 사무장 그렇죠. 병원 형태입니다. 이들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와 입을 맞춰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는 보험금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많이도 탔네요.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검찰이나 경찰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최근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사무장병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이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지자 복지부가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힌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에 따르면요. 사무장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즉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사무장 병원을 적발하게 되더라도 네. 의료기관의 실제 소유주가 의사였기 때문에 네. 월급을 받는 의사들만 처벌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무장 이렇게 돈을 벌고 악의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사무장들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는데요. 네.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복지부에서 좀 고치겠다고 나선 겁니다. 마지막 뉴스인데요. 최근 산부인과 시신유기 사건이나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 논란 있었잖아요. 또 네. 진료실 성폭행 사건. 이렇게 의료계랑 관련돼 좋지 않은 뉴스들이 꾸준히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의료계 자정선언을 한다고 해서 이목을 끌었는데 네, 어떤 내용이죠? 그렇죠. 핵심은 그 의료계 내에서 이런 비윤리적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을 제재하겠다라고 해서 자정선언이 나왔는데요. 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금까지 의사사회에서 나오지 않았던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오고 있어서 의료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의협 자정선언문을 보면요. 넓게 총칙 1항, 의사의 의무 2항, 법과 처벌 3에서 5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자정선언문 1항에서는 의사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되는 것은 마땅하며 의사들이 이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네. 2항에서는 모든 의사가 스스로 고도의 윤리적 수준을 갖추도록 요구했고요. 3항에서 5항은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를 제재하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의사가 이 비윤리적인 의사 유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요. 네. 그 내용이 잘못 좀 신선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사회에서 나왔던 것에 비하면. 네. 예를 들면 보면 첫 번째로 그 지위를 이용해서 환자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태. 두 번째는 환자와 합의하에 성적 관계를 갖는 행태. 합의하에요. 합의하에. 세 번째로 금전적 이익이나 학문적 성취를 목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함으로써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태. 마지막으로 다른 의사보다 크게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면서도 수술을 계속하는 행태. 전공의를 폭행하는 의사를 대표적인 비윤리적 행위로 꼽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금전적 이득, 성적 관계, 검증되지 않는 치료, 전공의 폭행 네. 이렇게 지금까지 의료계 내에서 약간 불문율로 치부됐던 내용들을 그렇죠. 공식적인 자정선언에 넣음으로써 굉장히 큰 신선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제가 느낌을 주고 듣기에도 있습니다. 얼핏 보면 상당히 신선하기도 하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되게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런 자정선언 계획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죠, 그런 건? 지금까지 의사들이 보건당국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마당에 굳이 스스로 이런 자정선언이라는 무덤까지 팔 필요가 있겠느냐며 반발하고 있고요. 이 자정선언이 오히려 의사를 옥죄할 수 있는 빌미로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즉 뭐냐면 나서서 할 필요 있냐? 그렇죠. 자정선언이지만 이런 기준을 스스로 만들므로써 인해서 네.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좀 이런 선언들을 이용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그 자체로 족쇄가 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청년사신문 곽성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의료계의 최신 뉴스와 실시간 접속을 원한다면 바로 여기 앱으로 만나는 청년 의사. 깨알같은 의학 상식, 보건의료계 이슈에 대한 거침없는 해부.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를 모바일로 만나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구분 없이 두루두루 설치가 가능한 청년의사 앱.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오늘은 이슈 브리핑 마지막 뉴스로 전해드린 의료계 자정선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뉴스가 좀 한 9월부터 그 대한의사협회 노한규 회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자정선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이슈가 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선은 그 대한의사협회 노한규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계 자정선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좀 전 패널분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거든요. 자정선언 얘기가 제가 알기로 나왔던 게 이제 2001년도에 김재정 전 의사협회 회장님께서 자정선언을 하고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문제됐던 게 이제 의료기관, 요양기관에서 허위 부정 청구가 많아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거리가 됐었습니다. 물론 의약분업 파동 이후이기도 하지만 그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김재정 전 회장님께서 그 자정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런 그 비위 회원에 대한 단속 이런 것에 의사협회가 좀 앞장서겠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어떤 징계에 관련된 권한들 중에서 일부 의사협회로 좀 넘겨줘서 의사협회가 실질적으로 그 자정을 하기 위한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복지부에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자정선언 얘기는 나왔는데 최근에 그 노한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정선언은 요새 뭐 산부인과 시신유기 사건이라든지 뭐 K모 대병원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언론에 부각이 되면서 의료계 전체가 문제 있는 사람들의 집단처럼 이제 매도되는 것에 대해서 의사협회 차원에서 먼저 어떤 여론을 환기시키고 스스로 어떤 그런 비위가 있거나 비리가 있는 그런 회원들에 대한 징계를 먼저 하겠다. 근데 사실상 의사협회에서는 그런 징계를 효적을 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은 없거든요. 그죠.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자정선언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정선언을 할 테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일정 정도의 그 회원 징계 권한을 좀 의사협회를 믿고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권 교수님은 좀 이렇게 요즘 움직임, 자정선언 하겠다는 거 듣고 좀 어떠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글쎄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의사협회가 전체 의사 전문직 단체 차원에서 어떤 그 프로페셔널한 윤리 차의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다뤄보고 우리가 좀 주체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나선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사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옮겨나갈 수 있는지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예컨대 로봇 수술이다. 어떤 수술의 리스크나 에피커시에 대한 부분들은 의사협회의 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전문 학회가 네. 판정을 해줘야 될 일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의사들의 어떤 아주 기본적인 그 소양 중에 하나죠. 어떠한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왔으면 그걸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거냐 이런 거는 그 의사의 개인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쪽 전문 직역 쪽에서 좀 해결해 줘야 될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기엔 좀 어렵죠. 아직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들이.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개별 의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액시던트, 우연한 사고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한데 뭉뚱그려서 이 자정을 한다라는 표현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들릴 것이냐. 그러니까 자정이라고 하는 건 좀 내부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좀 해보겠다라는 그렇게 들릴 가능성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말도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는 그것들을 실천에 옮긴다는 면에서는 그 절차에 대한 센스가 우리 사회가 상당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의사뿐만 아니고 어느 집단이든 누군가 좀 문제가 있는 집단을 징계하겠다고 했을 때 방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권한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작은 징계라도 하겠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적정한 절차를 밟았느냐 이게 어떻게 그걸 운영할 거냐에 대해서 경험들이 다 부족해요. 당사자도 그렇고 그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항상 결과적으로는 뭐가 불만이 있으면 법원으로 가는 거죠. 예, 소송도. 예, 불복하고서.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맞는 어떤 그런 그 자정의 모델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선언은 했는데 좋은 취지고 그냥 앞으로 갈 길은 좀 멀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윤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이게 좀 환자 입장이시고 정말 일반인 입장에서 딱 들으셨을 때 전문가 단체가 내부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선언하는 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당연히 뭐 그 문구상에 대해서는 이견 뭐 특별하게 불만이 있다거나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실천할 거냐, 어떤 내용을 규제할 거냐, 뭐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회적인 합의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갈 것이냐, 뭐 그런 실체적인 모습을 봐야 아 이게 정말 올바른 방향이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에 그 자체 징계권을 이제 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 받았어요. 자체 징계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나 아니면은 뭐 토대, 뭐 윤리성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된 걸 증명한 다음에 요구를 하는 게 저는 순서상으로 좀 맞다고 보거든요. 혹시나 줬는데 뭐 기존에 뭐 원복지부가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 못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뭐 이번에 있던 사건들 때문에 뭐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될 좀 그런 점도 있었고 뭐 기본적으로 외부의 의사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단속을 해야 된다는 취지는 저는 절대 동감은 합니다. 지금 윤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요즘 요 근래에 의사와 관련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많았잖아요. 리베이트 건은 뭐 예전부터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최근엔 프로포폴 해가지고 뭐 그 건이 정말 이슈로 터지면서 또 성폭력 사건에 거기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이 이슈를 같이 맞물려가지고 좀 약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 이번에 그 의협에서 자정선언을 선언한 거 자체가 그래서 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좀 세부적으로 나온 게 없기는 한데 좀 아이러니한 게 의협윤리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지 않았나요? 구성됐어요. 됐나요? 네, 최근에 됐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회장님이 직접 거기에 이제 제소가 되어 있으신 상황이셔서 아마 더 그랬죠. 그래서 그것도 좀 저는 좀 당혹스럽다고나 할까 했던 게 사실 그 문제 해결이 좀 더 우선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윤리위 구성 문제요? 예, 윤리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거를 대의원, 그러니까 의협 집행부에서 추천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다가 다시 무마가 된 거였잖아요. 근데 의협
윤리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야 될 분이 추천을 해야 되는 모양새가 되어서 외부에서도 비판이 많았었고 뭐 보건복지부에서도 뭐 그렇게 구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 법하고 좀 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면서 자정선언을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모순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게 그때 뭐 법률적으로 안 맞는다고 했던 부분이 그게 2011년인가 법이 개정되면서 외부 인사를 4명을 윤리위원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게 포함이 안 돼서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구성해서 다시 발표하고 이랬던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해프닝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 법을 몰라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했냐, 과연. 과연 그럴까? 예,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의사협회에도 다 변호사 그렇죠. 출신들이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이 그 약간의 이제 진정성 이런 부분에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 아닌가.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모습부터 결단을 딱 보이시고 딱 그 흠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들이 나가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회장님이 그렇게 한 데는 뭐 이해는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뭐 선거랑 좀 연관이 되면서 뭐 전직 회장님의 뭐 그쪽 집행부랑의 뭐 갈등이냐 이런 것 다 뭐 의료계 내분 다 아는 사실이라서 그게 뭐 이해가 되는 거는 없지 않아 있는데 김 대표님은 의료계를 너무 잘하는.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거나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을 먼저 확보를 하는 게 우선이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뭐 진정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집행부가 어쨌든 간에 대외적인 그 소위 의사들의 권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위해서라도 내부적으로 좀 우리가 빌미가 될 만한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진정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뭐 외국도 처음에 이런 그 의료 전문직이 발달할 때 그런 모습을 띄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가장 이게 사회에서 욕을 많이 먹는 부분들 무슨 뭐 리베이트라든지 허위 부당 청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인 문제랑 직결돼 있단 말이죠. 이게 현재 의료 시스템 내에서 만성 저수가 제도 하에서는 이게 뭐 선량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그걸 피해갈 수가 없고 부득이하게 그런 일들이 있는데 리베이트 오늘 모 제약회사가 또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하는데 국내 업계 1위인 제약사도 그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이게 의사만 걸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약국들 뭐 다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이용한다는 생각이 저는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뉴스가 나오는 시점이 그러니까 이제 국내 제약업계 현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럼 국내 제약업계가 다국적 제약사하고 맞서서 정말 투명한 경영으로 서바이벌을 할 수 있냐, 생존이 가능하냐. 그랬을 때 대답이 부정적으로 나온다는 건 정책하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물론 현행법으로는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럼 보고 있다가 자기들이 이제 뭔가 좀 필요할 때면 한 번씩 때리는 것이 이게 진짜 올바른 가버넌스인가. 차라리 정직하게 가서 뭐 정직하게 간다면은 굉장히 냉소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국내 제약사는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이게 뭐 몇몇만 살리든지.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애꿎은 사람들을 이제 가끔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비과학적 진료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물론 수가가 그 중에서 이제 충분히 현실적으로 준다면은 굳이 의사들 중에 소위 입증되지 않은 진료 쪽으로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냐. 근데 지금은 뭐 조금씩이라도 필요한 부분은 경영상의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데가 수두룩한데 그걸 그럼 우리는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그거는 상당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 어떤 퍼스널한 부분인데 주로 말씀하신 뭐 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문제들 이건 참 보면 물론 이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게 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어퍼머티브와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예컨대 이제 병원 내의 수련기관 내에서의 상하관계라든지 뭐 여성 전공의에 대한 어떤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자체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개선해 보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미 어떤 이슈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람을 또 재처벌을 한다. 그런 것들이
따져볼 땐 좀 이게 과연 게 실효성 있는 처벌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처벌이냐 그것부터 들어가서 또 법도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런 관련된 근데 보면은 이게 의사라고 해서 두드러져 보이는 거지 의사들 중에 특히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의사 1년에 그 3,500명 정도 나오는데 그 목사들은 더 많이 나오죠. 하여튼 더 많이 나오나? 하여튼 그 부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성직자분들도 꽤 많이 지면을 장식하시거든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또 본인들이 회개하시면 그걸로 다 끝난 거라고. 네? 다 끝난 거고. 따라 다를 겁니다. 네, 모두 종교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거기는 회개하면 또 되는 거고, 우리는 안 되는 거고. 또 민감해서 못 건드리는 부분도 있죠. 그쪽 영역은. 그쪽 영역은 민감하죠. 그죠, 네. 근데 왜 그것이 이제 의사들한테만 다 쏠려야 하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좀, 그러니까 이게 타겟팅을 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이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또 들어보면, 나름 그럴만하다, 이런 생각도 드니까. 저도 사실 윤리를 공부하지만, 이건 상당히 저는 약간 좀, 뭐랄까, 어느 면에서는 이해심이 좀 깊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고의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것이 마치 어떤 집단이 상당히 많이 썩어 있다든지, 그냥 그렇게 비치는 건 그렇게 별로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여러 직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의사들이 과연 사회 일반에 비해서 그렇게 뭐가 자정이 필요할 만큼 그렇게 문제가 많은 집단이냐. 일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주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개선해 나가겠다는 노력 굉장히 바람직하죠. 근데 이제 그게 밖으로 비칠 때는 좀 이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자정선 하는 것 자체가 내부에 문제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제도적으로 풀어가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고요. 네. 변호사님 지금 의사 직군이 그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특별히 많은 건 아니라는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그렇죠. 다른 비교 대상군이 과연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의료인들이 다 성실하시고 그리고 원래 착하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모범생들이고 예. 전문 직종으로 비교를 좀 한다고 하면 이렇게 좀 좁혀지나요? 변호사? 일단 변호사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변호사들 중에서도 변호사는 이 방송 잘 안 듣습니다. 네. 문제가 있는 분들이 꽤 있죠. 네, 있고. 네. 제도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변호사하고 의사하고는 징계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보건의료 관련된 범죄를 저질러서 일정한 형을 받아야만 면허가 취소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변호사들은 변호사나 회계사나 다 아무 범죄나 저질러서 일정한 형 받으면 완전 제명까지 돼버립니다. 엄청 심해요, 이게. 그래서 아마 의사 선생님들은 그걸 잘 모르시고 계신데 사실 이게 2001년도에 원래는 의사나 변호사나 회계사나 거의 비슷하게 취급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저지르더라도 다 문제돼. 가령 간통을 저질렀다든지, 다 면허에 지장이 갔는데 이제 2001년 때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사들은 조그맣게, 그러니까 보건의료 범죄만 놓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범죄는 저질러도 면허에 지장은 없게 돼 있는 지금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들은 그런 범죄 저지르면요, 아예 변호사 협회에서 등록을 안 해줘요. 변호사업을 못 합니다, 아예.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타격이거든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범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항감이 더 많겠죠. 우발적인 범죄 말고, 계획적으로 하거나 그렇게 되면 자기도 이제 변호사 더 이상 못 한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억제력 이런 게 좀 있다. 근데 의사들은 그런 면에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그 약간 말씀하셨는데 그 성범죄 의사 같은 경우는 취업 제한을 10년 동안 그 의료 기관에 그것도 최근에 만들어진 거죠. 최근에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내부에서도 너무 과한 처벌이다. 그러니까 형을 다 살고 나왔는데 나는 죄값을 다 치렀는데 또 그걸 다시 10년이라는 제한을 두는 거 가지고 또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사실 여기서 법하고 윤리를 약간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당연히 법조인들은 변호사를 포함해서 이게 여하한 범죄라도 저지르지 않으시는 게 그 업종의 정체성상 맞는 것이죠. 근데 그 의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그만큼까지 거기에 가까운 이 말하자면 법에 가까운 직종은 아니고요. 윤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자정이라고 하는 건 법이 아닌 차원에서의 자정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법은 당연히 불법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 불법이라 할 수 없으나 우리가 이제 보기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뭐 예컨대 뭐 논문 표절을 했다. 뭐 이런 거는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런 게. 근데 이제 그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그런 거는 지양하자. 이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 성범죄도 범죄 수준까지 가버리면 뭐 그거는 그렇게 가는 거고, 뭐 이게 처벌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법조항 자체가 상당히 좀 모호한 구석이 많고, 솔직히 일반 국민이 느낄 때는 법조인들은 비슷하게 예컨대 뭐 성추행 비슷한 걸로 이제 들어가더라도 이제 그 안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선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 근데 의사들은 별로 그럴 리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야, 이거 뭐, 오히려 우리나라는 가끔은 성직자들이 제일 그런 게 아닌가. 뭐, 왜, 그런 생각도 많이 그건 들어요. 뭐 일반 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예, 있어요. 그런데 예. 거기는 뭐 이렇게 여러 그 앞에 이제 분들 앞에서 회개하면 다 이제 끝나는데, 그 뭐, 의사들은 이제 좀,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말씀은 의사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특별히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밖으로 비춰지는 여러 부정적인 모습들은 사실은 우리의 왜곡된 의료제도의 반영일 수가 있다. 질병의 근원을 치료하지 않고 그 말단부터 이렇게 다스리겠다고 하면 그건 좀 이게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근데 국민들은 또 의사에 대해서 갖는 기대치 이건 너무 높고, 마치 의사가 이제 때로는 성직자보다 더 성직자스러운 그런 모습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다수 의사들은 그냥 사회인이거든요. 생활인이고, 뭐 그렇게 내 할 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우를 받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게 뭐 나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갭이 있다는 거죠. 그런 데 대해서. 또 하나 문제는 아까 김은호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변호사 직종, 변협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체벌을 문제가 있는 변호사들 동료지만 강하게 처벌하는 그런 거. 불법이라는 거죠. 불법. 예, 그러니까 네. 자체 규정도 있는데 네. 의료계는 그런 게 좀 없어서 그게 더 오히려 좀 감싸기로 해서 좀 더 부정적으로 보이는 경향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정 노력을 그동안 좀 안 해왔다. 그러니까 일례로 들어서 성폭행 뭐 의사들이 그동안은 꾸준히 있어 왔는데 이 의사들에 대해서 그 의료계 내부에서 좀 아니 그런 게 해왔어요. 없었다라는 해왔는데 계속 얘기들. 징계를 네.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봐야 회원 자격 정지입니다. 그런데 회원 자격 정지를 해봐야 본인들한테 아무런 여파가 없어요. 홈페이지에 접근 못하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되려면 실효성이 있는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자꾸 면허관리기구 얘기가 나오는 네네. 거고, 이게 이제 그거를 정부의 손에 두기보다는 좀 독립된 기구에서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변호사회하고는 좀 다른 것이, 그러니까 예컨대 불법을 저지른 변호사, 이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알기에는 맞습니까? 이게 법무부하고 같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맞습니다. 징계가.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국가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변호사법 자체가 상당히 그 국가하고 굉장히 이렇게 긴밀한 어떤 관련 하에 있고, 근데 이제 의사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비칠 수가 있죠. 그럼 뭐 할 수 있는 최대한 회원 자격 정지라면 본인들은 회비 안 내서 좋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실효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논의를 지금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자체 문화적으로 자정 노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좀 하고 아니면 좀 제도적으로도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좀 어떠세요? 그 윤 대표님께서는 네. 성직자 같은 분이 환자를 봐주면 고맙겠죠. 네, 그런데 모든 사람한테 그걸 바라는 건 사실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은 해요. 예를 들어 이제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 뭐 연락을 주시거나 제가 자주 뵙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성직자스럽다고 어느 분이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특정한 면에서 이렇게 뭐 좀 올바른 모습 보여주고 뭐 그 사람이 좀 허술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래서 너무 이게 전체 인격 자체가 다 고귀한 사람만 의사를 해야 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의협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던 게 몇 가지 유형이 있었죠. 뭐 이제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환자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환자 성관계를 갖는다거나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치료로 환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래서 뭐 사망률이 높은 수술을 계속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제일 먼저 핵심으로 가야 될 거는 직접적인 의료 행위부터 다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환자 성관계를 가졌다. 물론 합의하에 하더라도 이제 비윤리적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미혼인 의사가 환자가 만나서 연애를 했다. 이거를 죄를 삼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기혼자다 그러면 뭐 배우자가 간통죄로 아직은 살아있는 법이니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어디부터 문제를 삼을 것이냐 정하기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일 인상 최근에 몇 년 동안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과학회에서 눈 미백수를 문제 삼아서 좀 이제 그 행위를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좀 뭐 그런 유의 건들이 먼저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제도 실은 이제 기자님하고 기자님도 아시는 분들이지만 이제 몇몇 선생님들하고 같이 모였는데 이제 소재 중에 하나가 각종 사술이었거든요. 주변에 있는 검증되지 이런 야매를 막 하시면서 몇몇 분들이 이제 각자 알고 있는 난 이런 것도 봤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거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 기사로 어느 분이 했는지 제가 그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먼저 제재를 하는 게 저는 가장 뭐 의협에서 할 수 있는 올바른 일인 것 같고 그거를 꼭 법적인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제 적극적으로 이러한 치료는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정부에서 의료행위가 이게 검증된 치료냐 아니냐를 증명하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는데 그쪽에 적극적으로 제소를 한다거나 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게 순서지 않을까 생각은 들었습니다. 뭐 눈미백 수술 때문에 이제 특정돼서 그걸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제가 안과 의사회 고문 맡고 있으면서 그 문제를 심각성을 알았고 네. 환자들의 컴플레인이 이제 안과 의사회에 접수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한 소송 대리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보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회원으로 구성된 회가 자기 회를 징계를 할 때 결국에는 그 환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부담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환자 비용으로 환자가 자기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어려운 투쟁을 계속 해 나가는 거거든요. 뭐 안과 의사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상 적극적인 지지라든지 뭐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뭐 회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의견을 학술적 의견을 이제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결국에는 그 환자들이 그냥 지금도 싸우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환자들 측에다 맡기고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저나 뭐 의사나 똑같이 프로페셔널들하고 봅니다. 프로페셔널들은 프로페셔널 윤리라는 게 있거든. 직업 윤리가. 네. 저도 그 사법연수원 때 법조 윤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교육을 받았고 사실 그걸 교육받을 때는 왜 받아야 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요새 계속 그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그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스스로를 보호를 하고 국민의 그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안 하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의사들도 의사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제가 후배들한테 아까 이제 이혼 소송 얘기가 나왔는데 그 여자 의뢰인이 일몰 후에 사무실에 올 경우에는 일단 2명 이상이 같이 들어가고 그 사무실에 네네 상담을 할 때 네. 그리고 문을 열어놔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의사도 사랑을 할 수 있고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환자하고 한다. 그럼 윤리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윤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로서 프로페셔널은 존경을 먹고 사는 직업인데 존경을 받으려면 존경을 받을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 절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이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전지전능하다 또는 대상보다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걸 남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할 수가 있죠. 왜? 그 견제나 간섭을 받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의사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나 보다라고 왜냐하면 지식에 있어서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절제를 하고 있고 윤리관이 있고 기준이 있으면 그게 결국엔 그 의뢰인이나 환자들한테 피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교육들이 대학교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잘 되면 제 생각에는 크게 요새 문제되는 그런 부분 상당 부분 예방이 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모르겠습니다. 그 대학 과정에 그런 의료 윤리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교육하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이 좀 더 인텐시브하게 강화가 돼야 되고 상당 부분 그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 이게 대학에서 의료 윤리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의사 시험 보기 시작한 게 얼마나 됐죠, 교수님? 시험에는 안 올해? 나오고 가르친 그죠, 거는 가르친 한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그 교과 과정에 교육과정에 포함된 포함된 거. 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저는 그것부터 시작이 돼야지 지금 뭐 다 교육도 안 된 사람한테 자정선언을 하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서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나서서 기준을 세워주고 윤리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떤 갈등의 상황에 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바람직한 의사다라는 것을 대학 때부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통해서 가르치면 충분히 그걸 습득할 수 있는 지적 능력들은 다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 부분 많이 해결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를 든 게 뭐냐면 제가 공중보건 의사들 리베이트 문제가 심각해 네. 있었는데 한 4년 동안 줄창나게 그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리베이트 받으면 큰일 난다. 안 된다. 그게 한 4년 되니까 이제 공중보건의사들도 그거 안 되는구나 알고 많이들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소수 있겠지만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평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으로 충분히 자정선언 이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맞는 말씀이고 지금 교육한 지 한 10여 년 됐는데 이게 교육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프로페셔널 에틱스 플러스 요새 복잡한 의료와 관련된 윤리 문제들이 많으니까 기본적인 것도 할 시간이 사실은 부족한 상태고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나와서 전공 시절 그게 제일 중요한 교수들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많은 교수들이 자기는 되게 윤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고칠 관행이 되게 많아요. 예컨대 회식할 때 여자 전공이 옆에 앉는 버릇 이런 거 좀 없애야 되고 이런 것부터 없애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회식할 때 여자 전공이나 인턴들은 치마를 입고 간다. 이런 어떤 아직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은 요즘은 많이 사라졌어요. 저희 학교는 없죠. 저희 학교는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정말 좀 떠나셨으면 이 계통을 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예. 근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윤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사실은 어떤 처벌은 어떤
징계나 처벌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듀 프로세스를 거쳐서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낳지 않게끔 해야 되고요. 의협이 만약에 뭘 한다면 더 할 수 있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없는 치료들, 이런 것들, 과장 광고들, 이런 것들을 이 리스트업해서 이렇게 그 정보만 제공해줘도 그렇죠. 환자들한테는 참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마구 시술하는 회원들부터 좀 계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징계는 그건 곤란할 것이고, 그게 좀 계도,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가는 게 이제 어떤 처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불법도 아니지만 의사의 재량에 놓여 있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의사들이 볼 때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가려내는 일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누가 봐도 이런 프랙티스는 아니다. 예컨대 이제 뭐 교통사고 환자들 가라로 이렇게 쫙 눕혀놓는 그런 그죠, 나이롱 네, 환자들. 네, 그런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누구는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의사들은 그렇게 하면 그거는 사실은 이 다른 동료 의사들 보기에도 참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징계도 하고 자정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할 수 있는 것들의 이 가이드라인들을 디테일하게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출발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뭐 불법적인 어떤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사람들은 또 같이 처벌받아야 될 것이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 의료계 내 그래도 있는 좀 부정적인 요소들부터 좀 가려서 이렇게 좀 바꿔나가는 노력들을 해줘야죠. 학생들 가르쳐도 올라가면서 그대로 물들어 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리베이트 문제도 학생 때 이거 뭐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도.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리베이트는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의사의 직위를 위해서 환자한테 금품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잘 돈을 빌려주세요. 이게 무슨 어디다 투자해라 뭐 그런 사람도 있는지 그건 좀 저도 좀 갸웃하더라고요. 무슨 그런 것 중에 그런 거 있겠죠. 입원 보증금 뭐 이런 거 뭐 그런.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있다고는 있다고 대형 병원 있다고 합니다. 국감 때 항상 지적이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하긴 했는데 지금 의대에서 윤리 교육을 해도 이게 시험 과목에는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시험 포함 안 돼 있죠. 네. 그게 수업 시간에 앉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요령이죠. 안전하게 만드는 게 요령이고. 시험에 포함이 안 되면 공부를 잘 안 하게 되는. 아니 시험에 포함되면 또 문제가 기계적 암기해서 풀어버리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이 자기 몸에 들어가서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건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딱 체화가 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단순히 시험으로 풀어낼 게 있고 풀어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 시험으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지식적인 측면들이 있지만 그걸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시 놓고도 계속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걸 의무화하고 교육 시간 늘리고 강화한다는 국시에 들어가는 게 한 가지 좋은 방편이긴 한데 그럼으로 해서 잘못되면 몇 가지 족보 암기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면 또 곤란하니까 교육이 사실 가장 어려운 교육입니다. 저희 쪽은 그게 의대생 때는 윤리교육이 뭐 교과 과정에 있어서 하긴 하는데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면허를 따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그런 게 없죠. 별다른 게 없고요. 그리고 윤리라고 하면 계속 한국 사회에서는 사람이 착한 걸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닌데 이거는 프로페셔널 에틱스, 직무 윤리에 관련된 부분이고 뭐 그 인간성 자체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같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성 의사 선생님들한테 윤리 교육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저항감을 많이 가지세요. 예. 그러니까 뭐 내가 무슨 부족한 사람이라서 교육을 한다 그러냐? 그럼 앞에 서 있는 너는 그럼 뭐 얼마나 훌륭하냐? 그래서 전혀 훌륭하지 못하죠 그런 쪽으로는. 근데 그렇다면 뭐 윤리 교육은 무슨 이태석 신부님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건 아닌데 한국 사회가 그래서 저는 윤리라는 말 되게 싫어해요. 예. 윤리적이다, 윤리 이런 말 되게 싫어해요. 그냥 에틱스로 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의료 윤리학. 의료 윤리 이러지 말고 메디컬 에틱스를 합니다. 이렇게. 뭐 거창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생활 주변에서 충분히 윤리적이다 또는 에틱의 기준에 맞냐 안 맞냐 이거는 동료 그룹들 피어
그룹들에 의해서 판단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제일 경계하는 게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바로 개업 혼자 하는 경우. 거치장. 예, 그럼 기준이 없습니다. 그럼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적어도 10년 차, 20년 차 된 선배 변호사 밑에서 이제 일을 도제식으로 배우는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의논할 사람이 생기고, 예, 그 기준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학 병원에서도 오히려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면 거기서 더 망가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선배님들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지침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전공이 대학생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상위 그 의사결정권자들이라든지 스텝 중에서도 상위 그룹에서도 지속적인 윤리적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그런 과정, 그러니까 의대를 졸업한 이후에 그 의사가 된 진짜 의사가 된 이후에 그 윤리교육, 윤리적인 부분을 이번에 의협에서 하겠다는 자정선언, 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겠다고 도움이 될 텐데 사실은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속에 있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잘 가려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 때문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동료 선배가 있어 잘 배워서 이제 어떤 기침을 삼으면 제일 좋은 일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병원들 특히 메이저 대학병원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본인들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시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환자를 너무 많이 보시는 것들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수술을 하시면서 이제 그것을 어떤 본인이나 병원의 어떤 무슨 실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것들은 또 그런 분들이 이제 대외적으로는 무슨 권위자 뭐 대단한 명의 이렇게 해서 또 언론에는 오르내리지만 우리가 볼 때는 과연 저렇게 환자를 보셔가지고 저 환자 개개인에게 제대로 된 진료가 되고 있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는 아무도 지금 얘기를 못 해요. 저는 의협이 사실은 뭐 까놓고 얘기해서 상당히 지금 개원가 위주로 지금 이렇게 그렇죠. 우리 집행부가 형성이 됐는데 저도 뭐 대학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 대학병원 스태프 선생님들 특히 이제 리더급에 있는 분들부터 좀 그런 자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의협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실 그런 거야말로 그 진료의 질을 누가 보장을 합니까? 외래 환자 하루에 나 200명 봤다. 뭐 이렇게 그 레지던트 쫙 시켜갖고 줄 세워서 차트 리뷰 해놓고 계속 오더 리피트 때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뭐 본인은 그렇게 해서 명의도 되시고 뭐 권위자도 되시고 하시지만 심지어 수술실에 환자 쭉 깔아놓고 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수술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의료계나 뭐 전문직 내부는 내부에서 좀 더 문제를 좀 더 많이 알잖아요. 근데 이걸 그러니까 외부에서 시각을 좀으로 보자면 과연 그걸 드러낼 수 있을까 스스로 그런 걸 드러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논쟁이 벌어져야 하는 게 이번 자정선언 이후에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성범죄 저지른 의사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죠. 근데 그거를 갖고 더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법으로 처벌받고요. 대개 그러면 면허정지나 취소 나올 거예요. 그거는 그 프로세스에 맡겨도 돼요. 저희가 사실 할 일은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노출을 시켜서 공론화하고 그렇게 해서 좀 의료가 제대로 자리를 잡자. 사실은 그 대형 병원들의 횡포가 지금 뭐 이 대학병원들의 지금 거의 지금 35%를 지금 가져가고 그쵸, 있는데 병원이요? 인력과 자원을 싹쓸이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산출되는 진료의 퀄리티가 과연 프로페셔널다운 거냐? 다 쉬쉬해서 그렇지. 알고 있잖아요, 아는 사람들은. 이 방송에서 몇 번 다뤘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여파가 없죠. 아니, 뭐 그게. 사회적인 여파가. 그렇게 해결될 문제, 저희가 몇 번 다뤘다고 해결될 문제면은 뭐 국감에서 다루겠습니까? 국감에서 다뤄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요. 그 자체가 권력인 거죠. 이번에
이제 몇몇 의원님들이나 뉴스에서 보도된 게 뭐 살인을 저질러도 성폭력을 저질러도 이후에 다시 형을 살고 나와도 뭐 다시 의사 행위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게 그 뭐 법안을 개정한 취지였던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이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터넷이 있기 전에 얘기고요. 인터넷이 있고 난 이후에 과연 성범죄를 저질러서 언론을 오르내렸던 의사가 개원 이후에 다시 의사 행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못할 거예요. 네. 못합니다. 아니 진짜 일단은 의사가 그런 일을 저지르면 지금 세상을 파다하게 다 소문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군지 다 알아요. 이번에 시신일기 의사도 누군지 다 어느 병원인지. 어느 병원에 누군지 전국에 다 까발려졌는데 어디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지금 형을 살고 나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면허를 준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아마 글쎄요, 뭐 어디 건강 검진 서류에다 사인하는 정도, 뭐 그런 면허 돼요. 아니 면허 돼요. 뭐 그런 일, 아마 실질적으로 환자를 대하는 일은 거의 못 할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그러죠. 소아과 선생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곳이 있죠. 개원 소아과 선생님 제일 두려워하는 곳은 3번 카페가 있거든요. 굉장히 우리나라 제일 큰. 거기 한번 찍히면 뭐 거의 의원을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뭐 충분히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변호사님은 의협에서 그 자문 변호사도 좀 오래 하셨었고 해서 보시기에는 충분히 의협 스스로 그런 자정이면 뭐 내부의 환부를 드러내서 이런 노력이 이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의협뿐만 아니라 각 산하 단체 뭐 협의회라든지 개원협의회라든지 학회라든지 안에 다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사실은 윤리위원회들이 개별 부속에 있는 윤리위원회들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의사협회가 굳이 안 나서서도 상당 부분 그런 문제가 해결될 텐데 밑에 산하에 있는 각각별로 제대로 다 자정이 되면 의협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안과 의사회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가 굉장히 상시적으로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동료이긴 하지만 좀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거나 너무 현혹 광고를 하거나 이러면 직접적으로 형사 고발도 하고 막 이제 어그레시브하게 하는 데가 있고요. 또는 그와 반대로 좀 이거 괜히 징계했다가 뭐 안면 바친다 내지는 소송 가면은 또 골치 아파지니까 쉬쉬하자 내지는 뭐 네가 가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 정도로 이제 소극적으로 하시는 데도 있고 중간 단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사협회 차원에서 어떤 큰 조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의사들의 윤리 뭐 내지는 뭐 자정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그 밑에 있는 각 산하 학회라든지 의사회에서 더 잘 아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좀 더 활발하게 윤리 활동들을 진행을 하시면 명목화됐던 윤리위원회를 실질화시키시면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몇몇 윤리위원회 제가 교육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실제로 문제점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어떤 전문직의 자율적인 그런 윤리위원회를 이렇게 돌리는 것의 듀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다뤄야 될지에 대한 스코프, 이게 굉장히 아직 잘 모르세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을 항상 유사 법률적인 그거에 준해 생각을 하세요.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따지는데 법적인 잣대로만 그러니까 그만큼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발달이 좀 아직 미흡한 거예요, 우리나라 각 학회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까 자연스럽게 제도적인 대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예컨대 안과학회에서 징계를 했다. 그럴 경우엔 그게 전문의 면허라는 걸로 이제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저는 뭐 충분히 지금 법을 약간 손질하면 그건 행정부의 노력에 대한 부분이니까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징계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예컨대 지금 하듯이 무슨 사회봉사 몇 시간 뭐 이런 것이 나오듯이 교육을 몇 시간 이수해라, 뭐 아니면 더 이상 그런 광고를 하지 말아라, 뭐 네가 지금 보는 환자 수를 이렇게 줄여라, 그다음에 아니면은
네가 지금 진료를 할 때 우리 쪽에서 파견한 대표가 이제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너를 이제 보면서 지도하겠다. 뭐 이렇게 이게 전문직에 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견책하고 교육하고 하고 해서 마지막에 이도저도 말 안 들으면 그래 그러면 이제 정부에다가 그 고발하면 그 면허에 대해서 전문의 면허를 네가 지금 뭐 이것도 뭐 서스펜드 완전 정지 취소가 아니라 어느 한시적인 기간을 둬서 그 사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다양한 방법들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모델들이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상당히 좀 우리가 미흡하죠. 근데 제가 이 분야를 보면 그래 그럼 법으로 가자 그러면 법은 항상 우리 실정법에 의지해서 뭐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게 어떤 그물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코가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튼튼한데 굉장히 커서 이게 팍팍팍팍 빠져나가는데 윤리는 이렇게 얇지만 섬세한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무슨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전문직이니까 우리가 보기에 좀 너무 그런 이상한 일들은 하지 말자. 몰라서 그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교육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병원들도 꽤 있어요. 이게 비윤리적인 건지 잘 몰라서. 네, 잘 몰라서. 논의를 하는 게 이제 첫 출발점이죠. 그래서 어차피 의료법이 개정돼서 네. 3년마다 이제 의사들 면허 갱신 네. 얘기가 나오고 의사협회에서 그 갱신 과정에서 윤리 교육들을 정확하게 하고 네. 지금도 의료법에 보면은 비윤리적 행위라든지 비도덕적, 비학술적 행위에 대해서 면허정지 1개월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개별 산하윤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최후의 그런 면허정지를 복지부에다 상신을 한다든지 뭐 그런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런 적은 없었던 것 네. 같고요. 이게 보면은 사실은 그 어떤 그 학회나 개원이 협의회나 이 안에 정치기구이기 때문에 정적에 대한 어떤 보복이나 그런 걸로 이게 많이 변질돼서 윤리위원회가 운영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승복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법원을 가게 됐고 법원을 가면은 사실은 법원은 실질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먼저 절차적으로 이게 듀 프로세스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거쳤느냐 이거부터 보거든요. 왜냐하면 깊게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듀 프로세스가 안 됐다고 해서 뭐 패소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긴 쪽은 듀 프로세스 때문에 이긴 건데 마치 자기가 정당화됐다라고 해서 그걸로 어떤 그 정치적 영향력을 좀 행사하려고 하고 이렇게 윤리위원회가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게 좀 문제입니다. 사실 의사협회 이번 의사협회장님 손가락 네. 딱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사협회에서는 단과 그 개별 그 의사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윤리위원회의 어떤 그 절차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법적인 측면에서 좀 보좌를 해주고 의견을 주고 이런 식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그 컨트롤 해야지 직접적으로 의사협회에서 나서서 자정선언을 한다 하면서 모든 윤리 사건을 중앙회에서 맡아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너무 어려운 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학회별로 우선 돌아가야 되고 그러려면 그 학회 윤리위원 하시는 분들께서 좀 이런 절차와 내용들을 숙지하셔야 되고 그 학회만의 고유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쵸.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예컨대 몇 년 전에 방송인 모 씨가 이제 인공수정으로 애를 낳았잖아요. 근데 그 학회 윤리 지침에는 비배우자인 여성에게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가 상당히 윤리적으로 재미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싱글 여성들이 원할 때 이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 근데 어쨌든 그 학회 입장은 안 해준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해줬으면 누군가가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회윤리위원회는 뭔가 입장을 표명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저는 항상 그 면허 정지나 뭐 회원 자격 정지 이건 최후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있다는 줄도 모르는 의사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데려다가 어딘지 디클레어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뭐 한다든지 뭐 이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굴러가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그 지금 뭐 각 의사회 각 밑에 있는
윤리부터 윤리위원회.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역량은 충분한가요? 지금 진짜 그 산하에 있는 윤리위들이 각 학교에 있는 글쎄 윤리위들이 뭐 제 느낌은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그리고 적절한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참고 자료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학회마다 적어도 변호사 한 분씩은 좀 이렇게 외부 인사로 조인을 해가지고 듀오 프로세스도 좀 알려주고 그리고 전체적인 절차도 좀 끌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또 돈을 이게 좀 사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학회가 다 풍족한 예산이 그쵸. 쓰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협회가 할 거는 그렇게 윤리위원회를 제대로 끌어와서 본인 중앙에서 직접 하는 것보단 그런 개별 단과 분과위원회에 그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법률 구성할 지원 수 있도록. 그렇죠. 법률 지원이라든지 아까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 지원 그런 지원적인 측면에서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국민들이 의사협회의 자정선언이란 얘기가 만약에 수가 협상일 때 나왔다. 이게 양립이 안 되거든요. 의사협회는 수가 협상 때 맨날 이렇게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의사들을 위해서 뭔가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데 또 윤리적이다. 윤리위원회를 하겠다. 이게 직업 이익단체냐 아니면 윤리단체냐 이 문제가 좀 항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의사협회의 역할 중에서 일정 정도 윤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프로페셔널 에틱스에 관련된 부분들은 의사협회하고는 약간은 띄어서 그런 좀 독립적인 부분에서 하시는 게 대국민적으로 봤을 때도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정부하고 맨날 투쟁한다고 그러고 돈 더 달라고 네, 하던 단체가 갑자기 윤리적인 문제를 하면 네. 사람들이 진심으로 안 받아들인다는. 그게 아마 의협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의협을 쪼개자, 쪼개서 그런 얘기도 예, 나오죠. 어떤 예. 현실적으로 이익 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대하고 또 회원들 관리하는 또 다른 프로세스 그런 부분들은 나눠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저는 외 부장님이 이번 얘기를 하면서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강화하는 게 방법이다라는 취지로 그런 발언도 있죠. 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잘못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보험 사기 의사가 직접 연루되는 경우도 있고 허위부당 청구를 물론 실수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정말 제도를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소수는 있을 거라고요.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죠. 세금이랑 비슷한 거죠. 탈세를 하는 사람, 세금 신고를 잘못해가지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이제 세금 탈루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세무조사가 좀 엄격하게 되고, 선의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 그 문제를 내부적으로 좀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 내용상으로 저는 전혀 이견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정리라사 칼럼에도 적은 적이 있지만, 건강보험 제도가 이렇게 촘촘하고 정말 아주 세세한 것까지 규제를 하는 이유는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제일 바람직한 거는 모든 의료 행위를 양심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들이 강화가 되고 또 정말 선의로 의료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가겠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근데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의협이 좀 정치적인 이제 위원회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져가는 곳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난 10여 년간 보면은 의협회장 선거나 교체 과정이 그렇게 깔끔하게 된 적이 많지 않았잖아요. 전임 회장을 강력하게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로 직접적으로 징계를 가겠다 그리고 징계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 징계권을 의협에 주는 건 자체 징계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도 징계권은 있다니까요.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아까 그러니까 의협이 말씀하셨지만 말하는 그 뭐 회원 자격 정지나 회원 취소할 수 있고 아까 한 달 정도의 면허 정지 뭐 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있고 거죠. 뭐 네. 그 어떤 단체든 회원에 대한 징계권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예컨대 이제 이게 윤리 문제는 좀 복잡해지는 것이 실제 세 부류의 문제가 있어요. 저희한테는 하나는 회원 간의 비방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회의 단합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 언프로페셔널한 행위에 대한 거, 세 번째가 의료에서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싱글 여성에게 IVF를 해줄 거냐 말 거냐 굉장히 복잡한 메디컬 에틱스에 대한 얘기, 이 세 가지가 다 윤리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재정위원회라고 해서 따로 해요. 그 회원 간 상호 비방 내지는 음해 뭐 내지는 회의 이미지 실추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든 그런 사람들은 뭐 어떤 정돈을 해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언프로페셔널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이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순수한 메디컬 에틱스에 대해서는 아직 의협이 거기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개념 구분이 필요하고 윤리위원회라는 게 과연 뭘 할지. 지난번에 불행은 사실은 그 재정위원회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윤리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그게 이제 트러블을 빚은 문제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언프로페셔널한 비헤이비어를 다루는 위원회, 회원의 단합 내지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관련된 위원회를 두고,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 이익단체로서의 성격과 전문직 단체의 성격이 이게 지금 저도 내심으로는 구분이 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의사들이 이익을 수호할 그런 단체가 있어야 되고, 또 한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프로페셔널한 그런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 중앙회를 두도록 한 게 그게 어떤 개념이 없이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 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특별한 생각 없이 일본법 따라서 그냥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정권이 예컨대 관리하기 좋은 어떤 의사소통 통로로 기능해 왔고, 법에 돼 있고,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냥 회비 내고, 회원이 있으니까 또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그런 또 내부적으로 정파들이 생기고 또 뭐 그랬던 히스토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정부 차원에서도 근본적으로 의료인 중앙단체가 왜 필요한가? 그렇다면 그건 철저하게 프로페셔널 단체로 가게 해주고, 소위 이익단체는 따로 결성할 수 있게 열어주든지, 뭐 좀 그런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의료법 최초가 국민의료법인데, 그게 사실은 일본의 의료법 이름이 국민의료법입니다. 일본 의료법 따갖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일본 의료법에는 의료인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없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51년도 그때 국민의료법 할 때 이제 연합회로 아마 이름이 됐었는데, 중앙회로 이제 65년도인가가 바뀌고, 좀 더 세부로 정비돼서 시행세칙 규칙에 나온 게 이제 73년도 박정희 대통령 유신 정권 때 본격적으로 이제 중앙회. 왜냐하면 이제 통제 시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적 변혁이 있었고, 그때 전국민 의료보험 강제가 생겼고, 의료업 독점권이 의료인들한테 주어졌고, 또 의료행위에 관련된 범위가 단순 질병 치료 목적뿐만 아니라 그 의사가 하지 않으면 공중위생상에 위해가 생기는 행위까지 모두 포괄해서 의료행위가 전격적으로 늘어났던 때가 74년도, 73년도, 76년도 전국민 건강보험 그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어떤 통제적인 틀에서 중앙회가 이제 존재해 오다가 2000년대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들이 좀 상시화되면서 저희 변호사협회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변호사협회가 하나여야 되냐. 이 강제가입의 문제. 이걸 자유화해야 된다. 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협회도 그게 직접적으로 있었지는 않았지만 변호사협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였었습니다. 1990년 말 2000년 초. 그래서 그때 상당 부분 많은 중앙회들이 해체가 됐어요. 해체됐는데 그나마 살아남은 게 이제 의사협회, 그다음에 변호사협회 몇 개만 이렇게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저희 협회 그 대한 변호사 협회의 회원 징계에 관한 그 내용은 사실은 그 군부 독재 시절 때 변호사들이 인권 운동을 많이 했고 눈의 가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이제 그런 변호사들을 다 징계를 해버리는 그런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되면 정부에 어떤 저항하는 변호사들이 생길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 징계권을 협회에서 가져야 된다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변호사협회에서는. 근데 그게 어찌됐든 지금 변호사협회에 와서 상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변호사협회에 잘못 보이면 소송을 못하니까. 그죠. 아예. 근데 지금은 의사협회에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실효적인 징계권이 없기 때문에 예. 오히려 회비 안 내도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문제인데 어떤 역사적인 측면에서 과연 의사협회에서 그러니까 의사협회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게 맞는지 또는 또 징계권을 갖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사실 궁금한 게 선생님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미국 의사협회 설립 과정을 한번 정리한 적 있지 않으세요? 예. 네, 그게 아마 이런 내용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예.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팬 다우신데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중앙회가 의사들이 원해서 생긴다기보다는 근데 아마 이제 우리 조선의사회가 만들어졌을 때 한성의사였나 이제 1907년에 그때 만들었을 때는 본인들이 어떤 자각이 있었으니까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일본 사람 주도하는 어떤 의사회가 되면서 조선 사람들 중에 생각 있는 사람들이 그냥 빠졌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자율적인 어떤 전문직 단체를 만든 경험이 없다가 이제 분단되고 전쟁 나면서 그냥 정부가 만들어라라고 해서 그냥 만든 거고 그다음에 그 독재 체제였으니까 뭐 정부가 하라는 대로 따라갔던 거죠. 밑보이면 남산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아와서 사실 이제는 좀 민주적인 어떤 질서에 맞는 전문직 단체의 이념과 활동을 좀 고민할 때가 됐다. 지금 이게 지금 의협에서는 사실은 뭐 더 이상 일선 의사들이 견디기 어려운 현행 의료 제도 때문에 생긴 일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사회가 바뀌는 하나의 과정이고 이 시점에서는 좀 크게 고민을 해서 그 롤이 뭔지 전문직 단체 롤이 뭐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거는 의사들만 고민할 게 아니고 사회 전체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단지 뭐 기득권 세력, 밥그릇 싸움 이렇게 매도는 쉬운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의사들이 알게 모르게 저지르고 있는 자기 부적절한 여러 가지 프랙티스들, 관행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 건강에는 해가 되고 국민 의료비는 쓸데없이 거기다 낭비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줘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프로페셔널은 자율성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국민이 프로페셔널을 믿고 자율성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의사를 못 믿겠다라고 하면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의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응을 해줄 책임이 있죠. 근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그게 다 안 된다고요. 자율성도 못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실제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고 미국은 1848년 하여튼 그때부터 계속 그런 노력을 해왔죠. 근데 처음에 미국 의사회가 생긴 AMA가 생긴 이유는 돌파리들을 쳐내는 작업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과학적인 진료 내지는 그냥 엉망진창인 이런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니까 거기를 계속 배제해 나가면서 올바른 의사라는 게 뭐다. 이렇게 이제 이런 노력들을 했고 그래서 1868년, 67년 이때부터 주 면허 그 보드를 만드는데 의사들이 요구를 해요. 우리 주에서 면허 관리 기구를 만들어라. 그래서 아마 그게 어느 주였더라, 미국에. 하여튼 처음 주 스테이트 로로 제정을 합니다. 그 보드 오브 메디컬 라이센스를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의사들과 뭐 이제 그 주정부 대표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봐서 심사를 해갖고 우리 주에서 일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수여하는 거죠. 못 받은 사람은 이제 프랙티스 못 한다라는 게.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됐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국가가 시험 딱 봐가지고 면허 주고 그다음에 아무도 이제 간섭 못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거꾸로였던 거죠. 그 과정이. 면허 자체가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요청해서 생긴 겁니다. 왜? 돌파리들 때문에 받는 피해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아까 초창에 앞부분에 말씀드린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돌파리처럼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소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는 국민들한테 의사 집단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부당한 행위인지 아니면 정당한 의료 행위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하는 게 이제 100년 전에 했던 일을 반복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가가 면허는 있지만 그런 행동을 하시는 소수의 분들에 대해서 미국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 스테이트 보드에서 그걸 징계를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을. 그러나 그냥 그게 우리는 항상 어떤 행위에 대해서 바로 어떤 단칼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되는 어떤 교육, 슈퍼바이즈, 뭐 견책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이제 해야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억울한 게 없고 그럴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게 돼 있고 이제 그런 게 이게 우리 사회 곳곳이 되게 부족해요. 의사뿐만 아니라 사실 변호사들이 워낙 업무 자체가 그런 일이시니까 이제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못해 뭐 사실 어떤 정당을 보더라도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일을 하는 데서 굉장히 좀 서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논의가 이 문제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 풀기 쉬웠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되진 않았을 거고 미국만 해도 뭐 지금 100년 전에부터 해서 쭉 돼서 지금의 그런 신뢰나 이런 걸 쌓았던 거니까 지금 어쨌든 뭐 의협이 자정선언을 하겠다고 선언한 거를 두고 좀 말들이 많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시도이고 이걸 계기로 해서 의료계 내에 뭐 가이드라인도 마련되고 자체적으로 노력도 일고 하면 뭐 국민의 신뢰는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더 이렇게 어쨌든 지금이 첫 단추를 꿰고 있는 거니까 좀 조언을 해주거나 좀 해주시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발언 한번 돌아가면서 하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제 자체가 자정선언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그 자정선언은 뭐 자주 하면 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구하는 자정선언 말고요. 뭐 우리가 자정선언을 할 테니까 이렇게 뭘 다오 이런 거 말고요. 네? 그건 진정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회원들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를 시키고 우리가 어떤 그리고 의사협회에서 어떤 모범적인 것들을 자꾸 회원들한테 보여주시고 그리고 좀 의사협회에서 또 의사들이 프로페셔널로서 국민들한테 존경 그쵸.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도 변호사들도 프로페셔널들이 있거든요. 같이 도매급으로 같이 저희도 잘해야겠죠. 의사가 잘 못하면 사실은 저희들도 같이 따라서 이제 매를 맞는 신문에 보시면 됩니다. 그쵸? 의사, 변호사 뭐 이렇게 자영업자 묶여서 항상 묶여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사, 변호사 모두가 다 스스로 그 자기 절제를 통해서 프로페셔널로서의 그 권위를 되찾는 그런 것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런 측면에 그게 진정한 목적이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이거는 뭐 의사뿐만 아니라 저희 변호사회에서도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환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임 대표님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꼭 의도가 순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의도가 순수하지 않더라도 뭐 어떻게 보면은 회 회장님이 너무 솔직하신 것 같아요. 인터뷰를 보면은 안 해도 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론 이제 내부의 단속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우리가 외부에서 뭐 이러이러한 걸 얻으려면 우리 내부부터 하자. 사실 상당히 실용적인 이유거든요. 실용적인 이유라도 뭐 일을 계기로 해서 시스템을 잘 갖추고 할 수 있다면 저는 뭐 나쁜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게 그 이제 외부에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부적으로는 별일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를 계기로 해서 정말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도 이익이다라는 인식들이 좀 의료계 내부에 좀 쌓여가고 뭐 그런 좋은 결과들, 뭐 국민 건강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면 저는 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권 교수님께서 뭐 후속 작업이 잘 진행되면 좋겠고요.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전문 인력이 참 많이 부족해요.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어떤 자료를 만든다든지 그쵸. 실제 어떤 프로세스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내지는 뭐 재정적인 뒷받침 이런 것들이 같이 가지 않으면 굉장히 이렇게 공허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을 꼭 의협이 아니고 사회 전체가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패널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의협이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이익단체 이미지가 좀 강했잖아요. 근데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